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종속이론의 한계와 비판. 동물나라에 세상 모르고 편안히 살던 원숭이가 있었다. 하루는 오소리가 찾아와 원숭이에게 오색빛 꽃신을 선물했다. 원숭이는 신발이 필요 없었으나 선물이라기에 받아 신었다. 그 후로도 오소리는 꽃신을 계속 바쳤고 원숭이 발바닥 굳은 살은 차츰 얇아졌다. 이윽고 신발 없이 나다닐 수 없게 된 원숭이는 그만 오소리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개혁. 소수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분할 점령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제국주의론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점진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맞추어 변형한 이론이다. 이후 1970년대 재창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등장 배경. 거시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 상황에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 두 분야 모두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자원을 자본집약적 산업에 더 투자하여 후진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후진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하여 선진국과 무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무역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비교 우위 이론이다. 자본이 부족했던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점차 산업 규모의 발전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이랬지만 현실에서는 식민지를 벗어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보편적인지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하나가 종속이론이다. 3. 주장하는 내용. 종속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 간 착취, 피착취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 소위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은 아닌 국가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부에는 선진국보다 후속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들, 즉 과거 선진국에게 식민지로 착취당하던 제3세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이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 선진국들에 의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발전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만성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속이론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국가 간의 착취를 총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그 의의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일대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하여 신마르크스주의나 구조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발전하였다. 이는 제3세계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혼란상이나 저발전을 설명하는 데 쓰였는데 한마디로 식민지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들에게 자유를 준 대신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착취의 구조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서 창시자 격인 프랑크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외에도 페르난두 카르도주와 같이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도 국가의 정치와 경제 구조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나 이메뉴얼 월러스틴처럼 세계체제론을 전개하면서 중심과 주변의 중간에 준주변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주변에 있는 국가도 준주변으로 상승 이동하고 더 나아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발도상국이 종속되어 있어도 발전하는 경우는 후에 종속적 발전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주장에서 만학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자본주의로 세계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종속 이론 자체가 1960년대 미국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 아래 미국 대기업이 사실상 경제를 지배하던 중남미를 배경으로 싹 텄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20세기 이후 미국 등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고 만성적인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복되는 외채위기로 몇십 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 생산력, 거대한 인구라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외부에 의해 강요된 플랜테이션 농업과 자원 수출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경제가 구성되었고 주 수출품인 몇 가지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 자원의 국제 가격에 따라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도였다. 대안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종속 이론이 중남미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바로
바로 이런 현실에 기반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군사 독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미국 대기업이 가지는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었다. 한국에는 1970년대부터 이론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이나 80년대의 외채만국론도 종속 이론과 연관이 깊다. 외채만국론이 한창 성행했던 1980년대에는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외채난에 허덕였으며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조차 외채에 허덕이며 폭지 정책을 축소시키거나 배급제를 시행하여 지지율을 까먹어 결국 이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철회와 함께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운동권 내부에서 198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던 시기에 종속 이론은 크나큰 영향을 주었으며 좌파 진영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즉, 한국의 모든 사회적 모순은 미국, 영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착취와 사회 구조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다. 라는 민중사관 주장으로 1980년대 운동권에서 통용되곤 했다. 4. 한계와 비판. 이 이론은 전반적으로 현실에 대입해 맞는 게 적었다. 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를 관료로 임명하고 자급자족이나 수입 대체 산업화 같은 정책을 실행했을 시 대개 실패하는 결과를 산출했다. 후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은 비교 우위론에 따른 국제무역에 의존한 국가들이었고 자발적 고립을 택한 국가들은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던 전근대 사회로 회귀했다. 차라리 수입 대체도 수출 주도도 다 포기하고 농업 위주의 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가치 사슬이 확장되면서 선진국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기도 했다. 종속이론은 70년대 이후 종속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없어야 했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공업국들이 출현하면서 그 현실성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겪다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고도성장을 통해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종속이론대로라면 이들 국가는 자본주의 중심부 강대국에 종속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착취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발레를 드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때 외환위기 등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이겨냈고 현재는 네 나라 모두 사실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뒤를 이어 속속 성장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 외에도 바로 종속이론의 본거지인 중남미의 칠레와 브라질 등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득을 본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투자한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이다. 사실 가장 큰 발레가 될 수 있는 것이 인도와 바로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을 겪으며 사회주의로 전환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해방 이론에 근거해 국제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고립되어 있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개혁 개방으로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 스스로 편입된 현재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상승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터뜨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회주의 이론의 근거에서 발휘하기는커녕 깎아먹기만 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 하겠다. 그리고 민족해방을 부르짖고 국제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라 비난하면서 고립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파탄이 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선 그건 국제적인 착취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이들에게 무역 제재 등 보복성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종속이론이 미국과의 교역을 착취 피착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역 제재는 애초에 제재가 아니다. 무역은 곧 착취니 무역을 하지 말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무역을 차단하는 것이 제재가 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선택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 단순히 미국의 잘못인가라면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는 제3세계 국가가 항상 피해자일 뿐인가? 라는 질문에 답도 된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군에 속한 국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발전의 강도가 다르고 어떤 국가의 경우 이런 체제를 벗어나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속이론이 간과하고 있다고 보기엔 충분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후진국 이미지가 강한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1만 400달러 수준이고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국제 자본주의와의 결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 독립국들, 즉 소위 제3세계의 만성적인 저발전 상태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제1세계의 착취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관계를 종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수로 제3세계 국가들의 혼란스럽고 암울한 내부 상황은 구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가 남긴 착취, 폐해와 기형적인 경제 구조라는 요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전통적으로 이어진 주변 국가의 갈등 등의 외부적 요인도 적지 않으며 종족 갈등과 내전, 부정부패, 토지 개혁의 실패 같은 내부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한국보다도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의 몰락은 미국의 착취 때문이라기보다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로 대표되는 부유층의 부패와 타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착취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속 이론적인 관점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제3세계의 독재자들인 것과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미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결국 국가 내부의 모순은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빌미의 상당수를 식민지 시절의 서구 국가들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해방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오로지 그들의 탓이라고 돌려버린다. 종속이론은 모든 것을 서구 자본주의의 잘못으로 취급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까놓고 말해서 제1세계는 항상 국제 정치에서 사악한 존재고 제3세계의 국가는 단순히 피해자일 뿐이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다. 베네수엘라 작가 카를로스 랑엘이 그의 책인 고상한 야만인에서 고상한 혁명가로에서 이베로아메리카의 가치관과 태도, 그것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제도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자기 비판 회피 경향을 비판하여 대다수의 지식인으로부터 공격당했다. 197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옥타비오 파스는 북미와 남미를 영어를 말하는 북미는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전통의 딸이다. 그 전통인 종교개혁은 온갖 사회정치 결과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져왔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남미는 가톨릭 왕정과 반종교 개혁의 딸이다로 대비시켰다. 예를 들면 현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석유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동 산유국 역시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오일 달러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만은 석유로 인한 부의 내부적인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층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이다. 또 불평등의 거래는 중심국권 내 두 국가 간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외자와 기술 도입이 경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종속학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의 종속 경제의 저발전 운동 법칙을 각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형식 논리로만 전개했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의 비판 측에서는 무엇보다 종속이론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서구와 같이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근대화나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즉 잃어버린 민족적 자본주의에 대한 향수가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가 종속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속이론의 주장이나 사실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계급 모순을 가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좌파 진영 내에서도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는데 이들은 종속이론의 근원적 문제점을 계급 모순에 대한 무시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순인 내적 계급 모순을 경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종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종속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인정하나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인 계급 모순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속 이론이 중남미의 현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이므로 그 외 지역에서는 적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나마 비슷한 곳이 아프리카이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일거의 전통 지주층이 몰락했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남미에서도 칠레같이 어지간한 서구 선진국급으로 시장 자유를 중시한 나라가 고성장한 것을 본다면 이 역시 부적절하다. 이상으로 종속이론의 한계와 비판이었습니다.